제가 한 달을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배구에 들어가서 물론 시합은 못 뛰죠. 근데 같이 훈련을 하다 보니까 제자리 높이 뛰기를 굉장히 많이 하게 서저트 점프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뭐 저희 어머니 개구리도 삶아 먹이시고 뭐 이것저것 삶아 먹였는데 급속하게 한 2년 사이에 거의 30cm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극복을 했는데 그건 뭐 순전히 저 노력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나한테 주어졌던 것들에 대해서는 내가 열등감을 느낄 필요도 없고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는 거죠. 다만 내가 노력해서 가졌던 것들이 뭐 거기에 대해서 정말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자, 한국이라는 나라가 내가 선택한 나라냐? 아니죠. 저는 미국에서 태어났을 수도 있고 어디 저기 아프리카에서 태어났을 수도 있죠. 제 얼굴색 마찬가지죠. 그건 제가 선택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나오겠지만 우리가 무슨 인종차별이니 이런 것들 나오죠. 저는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항상 그런 말씀을 드려요. 인종차별? 당신 다음 생에 감독님 한번 태어나봐. 저기부터 인종차별 좀 하기로 한번 태어나봐. 그건 우리 의지하고 상관없던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느 것이 우선이고 어느 것이 밑에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자, 국왕이라는 것도, 자, 그러면 내가 한국에 태어났는데, 어쨌든 20년, 30년 가까이 살았는데, 이 사물놀이라는 게 아주, 우리가 보통 얘기하면 뭐 농악이라고 얘기하는 어떤 생활 속에서 있는 그런 거였는데, 우리는 도시에서 자랐기 때문에 물론 못 봤죠.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 정도 무지한 것은 내가 노력해서 가진 게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가진 정체성에 대한 내가 가지기 위해서 주어졌던 자산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살아왔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넘기는 게 잠깐만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사물놀이 공연을 보고 한 이틀 고민을 하다가 그때 인터넷이 없을 때니까요. 물어서 김덕수 사물놀이 사무실이 어디 있는지를 물어 찾아갔습니다. 갔더니 이대 홍군에 그 파출소 있는 그 근처에 건물의 한 층을 연습장 겸해서 사무실로 쓰고 있더라고요. 찾아가서 여기서 일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뭐 방송국 PD 공부 준비하는 것도 다 때려치고 여기서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왜 일을 하려고 하니? 그랬더니 뭐 나름대로 생각했죠. 제가 사실 살아온 게 이런 것도 모르고 살아왔다는 게 부끄럽고 어쨌든 제가 이 일을 통해서 뭔가 다음 제가 도전할 수 있는 일에 좀 가닥이라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찾아갔습니다. 저도 딱 2년 만을 생각을 하고 찾아갔었죠. 갔더니 보따리 장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국악 쪽에 보따리 장사 아닐 때가 있어요. 무슨 요즘 SM 엔터테인먼트나 이런 데처럼 뭐 소녀시대 카라 키우듯이 그런 게 없죠. 그냥 섭외 들어오면 전화 받고 가서 걔한테 얼마 채팅해서 받고 그냥 쫓아다니기만 하죠. 그때 그 사물놀이를 만드신 분이 공동생인데 이렇게 술을 마시면서 얘기를 참 많이 했는데 그분의 꿈이 너무 컸어요. 제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꿈이었어요. 물론 20년이 지난 지금 그 꿈이 다 이루어진 건 아니지만 그 꿈 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이제부터 국악을 배우기 시작을 했죠. 근데 들어가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나는 사물놀이가 아주 매체전된 그런 건 줄 알았었어요. 여러분들도 혹시 그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물놀이란 말 자체가 옛날부터 있었던 말이 아니고 그전에는 풍물이라는 말이 있었고요. 사물악기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건 그냥 농악이라고 보통 칭하는 풍물에서 다 있었는데 78년도에 사물놀이가 팀 단체 이름으로 발족을 했었습니다. 사물놀이라는 게 보통 우리 마당에서 농사 짓다가 어르신들 막걸리 한잔 드시고 우리 일종의 노동의 어떤 고단스러움을 좀 있게 해주는 그런 형태로 풍물을 했었죠. 근데 봤더니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저 사물놀이라는 게.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제 정체성이라는 게 도대체 전통이라는 걸 내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건데요. 우리가 보통 유전자라는 말 쓰잖아요. 유전자가 내가 엄마 아빠를 닮고 어떤 성격 부분들을 닮아가는 게 우리 유전자 지도가 다 그려졌죠. 그게 유전자라면은
우리 정신 속에 분명히 그러한 유전적 습성들이 내려오게 되는데 그걸 우리가 요즘 이메라고 해요. 그거 이제 유전인자를 그렇게 지인에다가 아마 대비시켜서 그런 용어를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서 제가 이제 정립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사물놀이만 얘기하면은 정말 새로운 전통의 창조의 하나의 좋은 본보기가 되는데 지금 한번 볼게요. 전통 문화의 역할이라는 게 뭐 이런 걸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내 뿌리가 문제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에 또 코어가 될 거고 요즘은 전통 문화 자체가 상품이 되지요. 뭐 예를 들어서 김동수 사물놀이나 판소리 같은 게 어디 외국 가서 돈 받고 개런티 받고 공연하면 그거 자체가 상품인 거죠. 돈으로 거래가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문화 콘텐츠 산업의 기반제고 사실 이 부분이 상당히 저는 이제 오늘 얘기할 융합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옆에 사진이 뭐죠? 무슨 공연 사진이죠? 난타죠. 난타 다 아시죠? 난타 처음 만들 때 97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우리 송승환 선생님이 그 전에 물론 탤런트로 아시겠지만 연극에서 굉장히 많은 투자도 하시고 자기가 스스로 연극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우리나라 연극하면 망합니다. 지금은 조금은 달라졌는데 연극에 손대면 무조건 망합니다. 송승환 선생님도 아마 그때까지 연극 하시면서 엄청난 빚을 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도 미국에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브로드웨이에 공부를 하러 가셨죠. 그때 90년대 중후반에 공연 예술 쪽에서 굉장히 큰 상품들이 뭐냐면 한국에서도 공연 몇 번 했죠. 뭐 탭덕스 이런 게 있었어요. 이렇게 흑인들이 뭔가를 두드리면서 퍼포먼스를 하는 게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했었어요. 그래서 송승환 선생님이 그걸 보고 자기가 잘은 모르지만 우리나라의 장단과 리듬이라는 게 굉장히 다채로운 걸 아는데 한국 거 가지고 만들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죠. 그래서 들어오셔서 처음에 저희들을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자기는 이런 걸 만들고 싶다라고 했고 저희들도 그게 충분히 공감을 했죠. 그래서 맨 처음 난타를 만들 때는 송승환 씨가 대표가 추천한 연극 배우 2명하고 저희들 사물놀이를 전공한 사물놀이 배우 2사람을 한 팀으로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연극 배우들한테는 우리 장단을 가르쳤고 사물놀이 하는 연주자들한테는 연극적인 연기력과 발성법 이런 것들을 가르쳤죠. 자, 이게 첫 번째 융합이죠. 제가 얘기하는 것 중에. 융합이라고 얘기해도 될까요? 아니면 그냥 크로스오버라고 얘기해도 될까요? 이렇게 서로 다른 장르의 연극과 우환이 만나서 난타라는 걸 만들었죠. 그리고 1년을 같이 하고 다시 한번 재정비를 해야 될 때 이제 저희들은 발을 뗍니다. 왜냐하면 난타 품이 잘 될 것 같아요. 그 돈 욕심내고 서로 또 저작권 가지고 싸우기 시작하면 볼상 사나워지겠죠. 우리는 워낙에 음악을 하는 집단이고 연극을 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난타는 당연히 퍼포먼스로서 송승환 대표가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난타가 아주 성공을 하고 있죠. 첫 번째 융합. 그래서 문화 콘텐츠 산업의 기반을 제공하죠. 사물놀이가 그랬다고요. 여러분들 그 요즘 디자이너 이상봉 쌤 아시죠? 그분이 뭘로 있습니까? 한글을 문양으로 사용해서 뭐 타이포그래피라고 하기도 하죠. 그건 또 따로 글자 가지고 예술 작품을 만들어내는 건데 그걸로 전 세계에 이름을 조금 각인을 시킵니다. 자, 그러면 DI 얘기를 잠깐 하고 가면 제가 전통을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